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네. 여러 가지를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렇게 파이낸셜 섹터가 커져버린 경제에서는 파이낸셜 마켓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사회적으로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뭔가가 터지기 전에 그래도 조금 덜 드는 비용으로 이걸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마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서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하는데요. 이런저런 어수선한 상황 생각하면 금리가 동결될 거는 같은데 미국이 적어도 한 번, 많으면 2번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환율 괜찮을 거냐? 그리고 새마을금고 사태가 미봉은 되는 것 같은데 급하면 한국은행에서 돈 꿔오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까?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긴 되는 걸까? PF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긴 네.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금리 전망, 적어도 한 번은 올릴 거라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그 노동시장의 지표를 보니까 민간은 전망 대비 2배 이상 잘 나왔고 미국의 공식적인 지표는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로 나왔던 것 같고 일단 두 지표 사이에 그 엄청난 갭은 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갭은 왜 발생하는지는 사실은 그것 미스테리인데요. 네. 지금 노동시장이 사실은 뜨거운 거랑 미지근한 게 섞여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노동시장이 뜨겁다고 생각하면 금리가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한편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뜨거운 지표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실업률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질 임금 올라가는 거 저희가 이제 에버리지 아월리 뭐 어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 임금 같은 경우도 4.4% 올라갔어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2019년 코로나 나기 전에 한 5년 평균 재보면 3%대거든요. 혹은 2% 후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 임금 올라가는 게 굉장히 높고요. 그럼 이쪽은 뜨겁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새로 생긴 잡의 개수를 보면 이거는 또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덜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스토리가 지금 나오는 거죠. 노동시장이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서서히 식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해석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더 잘 버티네. 이게 노동시장이 되게 중요한 게요. 아까 추동훈 기자님이랑 말씀하신 거에도 사실 그 안에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그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의 바구니를 한 3개 정도로 구분해 보면 그래서 그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부분을 보면 근원 부분 크게 2개로 구성돼 있잖아요. 하나는 주거비 부분이고요. 하나는 비주거 서비스 부분인데 이 주거비 부분은 시차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 렌트를 갱신하는 게 매달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게 아니고 1년마다 갱신하고 하는 거니까 이 주거비가 떨어지는 거, 렌트비가 떨어지는 것이 시간에 잡히는데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아까 하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이라는 게 사실 앞날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거든요. 중고차 가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코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안에 그 부분은 빠지고 있는데 안 빠지는 데가 어디냐? 그럼 결국은 임금 부분이 안 빠지고 있는 건데 지금 연준에서 계속해서 한 1년 넘게 얘기하고 랩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 2%대로 돌아갈 희망을 볼 때까지 2%대로 돌아갈 근거를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금리 인상 멈추지 않겠다. 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내려왔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드라인은 모든 걸 다 포함한 인플레이션은 지금 4%에서 이제 3%대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근원을 보면 아직 5%대에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게 2%대까지 갈 희망이 언제 보이느냐? 제 생각에는 이거 임금 쪽에서 잡히지 않으면 그 희망이 쉽게 보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질문을 좀 바꿔서 하는 경우가 의미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인상해서 경제를 약간 냉각시키고 망가뜨려 갖고 어쨌든 간에 불황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건데 그러면 질문을 약간 바꿔서 아니 불황 안 들어가고 인플레이션 잡으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불황에 들어가야지 임금이 떨어집니다. 아. 임금이 떨어진다는 게 임금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불황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약간의 불황이라도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페드는 연준은 그때까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 임금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그 2%대로 내려가는 그 희망을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거는 경기가 뭐 마일드하게나마 침체로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거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꼬리 부분은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어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연준이 만족할 거다. 스토리. 야, 이 정도 내려왔으면 많이 내려온 거 아니야? 그리고 임금 안 내려가는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고 지금 경기 약간 냉각됐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로 얘기하면 7월 한번 올리고 딱 멈출 거라는 스토리. 그리고 혹은 연준이 조금 더 세게 밟을 거라는 스토리는 연준이 얘기한 대로 2번 밟을 거라는 스토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 거죠. 시장은 여전히 2번이란 말 안 믿고 한 번일 네. 것 같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2번 할걸?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네. 아까 메리 데일리 얘기 잠깐 했지만 저희 그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그 보트를 하시는 투표를 하시는 FOMC에서 투표를 하시는 분이 11분이신데 올해 메리 데일리 그분은 이제 안 들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보다 더 인플레이션을 심하게 잡자고 하는 저희가 보통 매파적인 분이 있고 그분보다 덜 매파적인 분이 있고 이걸 줄을 세워 보잖아요. 그러면 올해 보팅하는 멤버 중에 그분보다 매파적인 것으로 분류된 분이 4분. 그분보다 상대적으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분이 7분. 그러니까 메리 데일리께서 하시는 얘기는 약간 조금 더 매파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실은 아마 중간으로 따지면 중간값이 중요하다고 하면 메리 데일리 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순한 맛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고용 지표도 일단 해석하기에 따라 좀 헷갈리기도 하고 갭이 워낙 커서 그 두 가지 지표가 하루 상간에 나왔는데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미국이 한 번일지 두 번일지 모르겠는 상황이지만 여하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목요일에 열리는데 뭐 거의 대부분 동결에 지금 힘을 싣고 있는 게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4연속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사실은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면 경제 내에서 이제 파열음이 나오는 곳이 터지는 곳이 한두 군데씩 나오게 돼 있고요.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새마을금고 관련된 부동산 PF 이런 거니까 사실은 금리를 올려야 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라면 물가는 잘 잡히는데 환율 부분이 불안하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불안하다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불안해질 것 같다라는 미래형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형의 얘기로 금리를 낮춰야 될 요인들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경제 내에서 파열음이 나는 곳이 있다. 그럼 보통 같으면 금리를 내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종의 미국 금리, 저희가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일부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미국에서 저렇게 안 올리고 안 내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올리겠다고 당분간 얘기하니까 쉽게 먼저 아래쪽으로 움직일 수는 우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래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국내 경기를 보면 네. 그게 사실은 뭐 신흥국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비기축 통화국들이 겪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1990년대 이후로 데이터를 보면 점점 미국의 금리 상승기에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사실 올릴 수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올려야 되는 동조화 현상이 특히 상승기에 많이 보인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뱁새 황새 따라가야 하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요. 황새를 따라가야 하는데 황새만큼은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새마을금고 사태 같은 것들인데 네. 새마을금고 사태의 본질은 뭐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무리한
당시에는 무리하지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무리한 부동산 PF에 들어갔던 것이 사실은 제일 큰 저는 원인인 것 같고요. 그 원인의 이면에는 그러면 뭐 관리 감독이 금융위가 아니고 행안부여서냐, 뭐 아니면 왜 그런 데 들어가게 제도적으로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제도적인 방파제가 없었냐, 뭐 이런 건 사후적인 또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한 부동산 시장 좋았을 때 들어갔잖아요. 뭐 증권사 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새마을금고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A급인 어떤 건설 현장에 들어간 게 이런 부분에 들어간 게 아니고 지방 중심. 어떻게 보면 새마을금고는 처음에 새마을금고 시작한 게 무슨 하둔에 있는 경상남도에서 시작한 어떤 신용조합이었다고 하잖아요. 되게 지역 밀착형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중소형 이런 건설 현장 등의 부동산 PF로 들어가게 된 게 시작인데 생각해보면 부동산 경기가 꺼지기 시작하면 이쪽부터 꺼질 거라고요. 큰 거보다는 수도권의 어떤 큰 데보다는 그런 데가 먼저 꺼질 거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이 법인 연체율 특히 부동산 쪽에 관련된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이 연체율이 올라간다라는 사실이 결국은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또 많은 분들을 자극하게 되고 자 뭐 생각해 보면 자기가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갖고 있다고 하면 5천만 원까지 중앙회에서 보조 뭐 이거 전액 보장해 준대라고 하더라도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은 새마을금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지배구조가 신한은행 그러면 네. 신한은행 본사가 있고 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새마을금고는 각각의 금고들이 다 법인이니까요. 그 지배구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의사결정이 조금 더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요, 교수님, 부동산 PF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데 대체 그 PF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박연미 선생님께서 어디 가서 대출을 하신다 그러면 네. 박연미 선생님의 크레딧 히스토리나 지금의 인컴이나 모든 걸 다 보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대출할 수 있는 양도 결정되고 이자율도 결정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PF는 앞날을 보고 해주는 거죠. 아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부동산 사업할 건데 이게 해서 되면 이런 수익이 날 거니까 먼저 좀 땡겨주세요라고 해서 대출을 먼저 일으키는 거죠.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요 맨 땅에 이거 뭐 잘 지으면은 나중에 여기 엄청난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생길 수도 있는 걸 담보로 빌려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계획만 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 부담이 큰 그렇죠. 거군요. 아무래도 담보 가치가 좀 약하죠. 대신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좀 우리가 위험한데 빌려드리는 거니까 이자 많이 내세요 할 수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공사비 올라가고 착공 늦춰지니까 수금이 잘 안 된다. 그렇죠. 제때 이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연체율이 올라간다. 네. 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새마을금고 사태는 지금 그래서 정부가 예적금 빠져나가니까 저희가 물어드릴게요. 여기에서 급하게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저희가 돈 떼이는 일 없어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6조 원에 이르는 RP, 그러니까 저희가 급전 빌려드려서라도 새마을금고 막아드릴게요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사실 그 6조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 6조라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안전장치의 의미라는 사인인 것 같고요. 그 들어오기 이전에도 저번 주 한 수요일까지 일어났던 뱅크런 정도는 새마을금고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새마을금고에서 중앙회에서 보증하고 다 하다가 안 되면 정부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사실 선언한 거라고 저는 저번 주에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예금 다시 조금씩 돌아오고 해지하셨던 분 다시 돌아오고 뭐 조금 사태가 일단락 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안전장치로 지금 금융회사들이 이제 각출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5대 금융회사 플러스 또 다른 2개 특수은행들이 지금 각출을 해갖고 추가 6조 넣어드릴 테니까 예금자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안전장치를 또 하나 걸어드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사태가 진정돼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엔 잘 넘어가지만 또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방파제를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고 네. 싶은 게 얼마 전에 미국의 연준의 굉장히 높으신 분이랑
얘기를 하신 한국의 높으신 분이랑 제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네, 양쪽 다 높은 사람. 그러니까 네. 서로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아무나 만나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올해 3월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났을 네. 때 그때 연준에서 했던 거 하나가 야 실리콘밸리 뱅크는 저렇게 무너졌지만 저것과 비슷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들이 있으면 원래는 우리가 국채 같은 것만 사주는데 국채 비스무리한 거 들고 오면 우리가 사줄게. 그래서 너네들한테 돈을 넣어줄게. 그리고 살 때 지금은 너네가 갖고 있는 자산들의 시장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액면가로 사줄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대요. 한국 분이 미국 분한테 왜 그때 액면가로 그렇게 사들였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미국 분 대답이 정말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감동적인 대사 같아요. 많이 주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진짜로. 물론 영어로 얘기하셨겠지만 네. 많이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네. 여러 가지를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렇게 파이낸셜 섹터가 커져버린 경제에서는 파이낸셜 마켓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사회적으로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뭔가가 터지기 전에 그래도 조금 덜 드는 비용으로 이걸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마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서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얘기는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많이 주고 싶었어요라는 그 대사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내는 세금 갖고 저렇게 해. 물론 그거는 공적 자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는 내가 내는 세금이랑 관련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랑 다 관련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파이낸셜 시스템이 깨졌을 때의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2008년 9년 금융위기 났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파이낸셜 섹터가 커져버린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나 다른 나라 정책 당국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좀 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흐름으로 그냥 이해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찬법 다운법 가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비판이나 그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건 그 다음이고 일단 살리고 보자 그쪽도 그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일단 살린 다음에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부주의하게 행동했어라고 물어보는 건 그 다음에 할 일, 살리고 나서 하는 일이죠. 안 그러면 환자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럼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관리 감독 얘기 이런 것들은 그 추후의 문제라는 건데 근데 그 걱정도 돼요. 지금은 일단은 새마을금고의 문제인데 앞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PF 대출 관련해서 연체율 올라가는 게 이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증권사 관련해서도 PF 대출 연체율이 제일 높은 데가 사실 증권사고 저축은행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데들이 줄줄이 터질 가능성이 하나 있는 데다가 GS건설이 촉발해 놓은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걸 지급 보증한 대형 건설사들이 있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요. 그 새마을금고 저희 PF 얘기했는데 새마을금고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스토리일 수 있는 게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채권들 대부분 선순위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 자산을 팔아서 새마을금고에다 먼저 갚을 변제할 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후순위 누가 들고 있느냐? 후순위는 당연히 아까 박은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후순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죠. 이자율가 높죠. 그럼 좀 더 리스키하고 좀 더 위험하고요. 그걸 누가 들고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데들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아니면 저축은행 이런 데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터졌을 때 근데 증권사들 중에서도 지금 부동산 PF 많이 들어가 있는 증권사들은 아무래도 조금 규모가 크지 않은 증권사, 좀 작은 편에 있는 증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 충격이 상대적으로 큰 증권사보다는 조금 민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의 문제가 터졌을 때는 사실 이거는 금융권 전체의 어떤 연계성 때문이라도 금융권 전체 그리고 금융권 전체의 문제가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이 너무나도 중요해져 있는 경제 구조에서 사실은 경제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전망 어쨌든 간에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잘하면서 결국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조금 동이 틀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약간 좀 아래쪽의 리스크들 경기가 조금 더 하강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아마 이런 약한 고리들이겠죠. 사실 그래서 더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여기다 방파제를 쌓아두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뭐 거의 전수조사를 다 한 것처럼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매일매일 아예 전담반을 현장에 투입해서 실시간으로 동향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하는데 요때 현장 브리핑을 하거나 대응반이 가동된다고 할 때 한국은행 총재님이 뒤에 이렇게 쓱 같이 배석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한국은행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이런 얘기인데 이럴 때 하느니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느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 혹은 박인미 선생님 같으신 분이 가셔서 하느는 저 계좌 틀어왔는데요. 그러면 아마 내쫓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거기는 보안 시설이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들어가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느니 아무랑이나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행권, 제1금융권 플러스 특수은행들 저희가 여의도 광장 옆에 있는 은행들 있잖아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이런 데들이랑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는법에 박혀져 있고요. 예를 들어 그런 데가 아닌 데랑 거래를 하게 되면 누군가 총재님한테 얘기하시겠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네. 얘기하겠죠. 하는법으로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새마을금고가 지금 비은행 여신기관이잖아요. 여기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얼마 전에 한국은행 저번 달에 창립총회에서 총재께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비은행 저축기관들에 대해서도 너무 덩치가 커져버리고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 네. 이런 데에다가도 우리가 뭔가 거래를 하고 이런 데가 어려워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겠다. 그리고 IMF에서 실제로 권고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비은행 저축기관들이 너무 커지니까 이쪽을 앞으로 조금 주의 깊게 봐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새마을금고 총자본이 300조 원에 이릅니다. 하느의 역할도 그에 따라서 좀 커지겠죠. 앞으로 상황을 좀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서강대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